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김대호 소장과 제가 김대호 이동호의 경세 토크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경세란 말이 좀 약간 어색하시죠?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경세란 세상을 경영한다 뭐 이런 뜻일 텐데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넘어서는 세상 전체를 보는 눈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세상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보는 그런 역사적 긴 호흡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큰 호흡에서 보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경제 이야기 한번 더 해주시죠. 제가 설명 잘했나 모르겠네요. 저기 정책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그 얘기는 놓치는 것도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도대체 할 수 있는 일하고 없는 일, 그 다음에 시급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도 중요하지 구분해야 않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려면 전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전체를. 근데 이제 전체를 이게 원래 정치가 정치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를 보고서 이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라 그러죠. 스페셜리스트. 예, 근데 이런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이제 집권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교수라든지 어떤 정책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그냥 권력 핵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교수라는 사람이 예컨대 영어 교육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뭐 발음이 오렌지가 뭐냐 오렌지인데 오렌지. 예컨대 오렌지.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수학 교육과 관련된 수학 교사는 수학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학 교육 잘하려고 그러면 수학 교사를 한 번에 2명 집어넣자. 수포자 많으니까. 예컨대 이런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동아시아 지도를 펴놓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일종의 저기 유럽의 네덜란드하고 비슷한 거다 말입니다. 네덜란드나 스위스 비슷해요. 그리 되면은 예컨대 한국으로 갖고 온다 그러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에 아주 능통한 예컨대 이제 그런 어떤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와 지리와 그런 언어 교육 예컨대 이거를 갖다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기술이 쭉 발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AI를 제대로 빨리 소화할 수 있는 AI 관련된 어떤 인력, 인공지능 관련된 인력들을 양성을 하자. 예컨대 말입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선거 대통령 캠프에 가잖아요. 네네, 100대 정책, 100대 과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뭐부터 할 건지는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금 이 시급한 과제가 뭔 거 해야 될 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게 경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100대 정책만도요 한 10,000개쯤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근데 그 막 모순된 것들이 막 뭐 지천입니다, 사실은 맞지 그렇지. 않는 각자 것들이. 전문가들은 다 자기가 아는 거 중요하다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과의를 든 사람이 10,000개를 갖다 100개로 줄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은 100개의 어떤 상호 연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100개 그 자체가 현실하고 어떻게 이 현실의 어떤 모순 부조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지는 또 모릅니다. 그렇지. 그거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거를 고민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뭐냐면 정치가가 원래 경제가가 돼야 됩니다. 원래 경제가가 정치가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한국 정치가 중에서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국가 경영 전체를 생각을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없으니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폭넓은 고민인데 넓어야 되고요. 또 아주 깊어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각각의 어떤 전문가들 있잖아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하고 대화가 될 정도의
그 핵심은 꿰뚫고 있어야 돼요. 얘기는 그렇죠. 핵심은 꿰뚫고 있어야죠.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이제 경세가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는 또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경세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지금 그냥 소멸한 것 같아요. 기술자만 난무하는. 그러니까 정책 전문가는 있죠, 그죠? 자칭 정책 전문가가 있고 정치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 국가 경영 전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뿐만 아니라 뭐 고용, 노동, 교육, 그 뭐 지방자치 분권에다가 뭐 사법에다가 예. 외교, 안보 뭐 이 전체를 딱 개념을 딱 잡고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우선순위를 잡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이른바 경세가인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소명도 같은 의미겠군요. 예, 소명은 사실은 뭐 하여튼 근데 뭐 그 시대 속에서 나는 뭔가 이게 정말 그 핵심 고리로 붙잡고 그것을 문제를 풀어내야 다른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을 좀 보는 것도 한 그런 눈 아니겠습니까? 예, 소명은 사실은 모든 직업인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장장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게를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제 그 직업적 소명 의식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가로 소명이란 정치가의 소명은 원래 경세잖아요. 경세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지역 구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하는 문제나 아니면은 뭔가 이 공천권을 진 사람한테 비비는 뭐 이런 부분으로 아마 내의 99%를 쓰고 정작 중요한 이 경세는 아마 1% 내의 21%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길러내는 구조도 없잖아요 지금.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죠. 저도 참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 안에 이걸 좀 봤는데 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는 회전문들이 좀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요 내각제 국가하고 대통령제 국가가 다릅니다. 내각제 국가는 어쨌든 정당이 이제 국가 경영 노하우를 갖다 축적하고 개성하고 교육하고 그렇죠, 공유하는 정당이. 이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정당에서 꾸준히 성장한 친구잖아요. 마크롱도 마찬가지. 마크론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어떤 정치인들은 젊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정당 생활이 15년, 20년은 기본입니다. 사실. 그럼 그 안에서 적어도 그런 경제도 배우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장관을 뭐 맡거나 아니면 보좌관을 하거나 그러면 또 당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회전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 경영 노하우를 축적을 하죠. 그리고 그 정당이 집권 주체이기 때문에 정당에는 이제 그게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대통령제 국가는 원래 이게 대통령 개인한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캠퍼에 쌓이는 겁니다. 캠프에 쌓이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캠퍼가 일종의 뜯다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렇지. 일시적으로 싹 모였다가 뭐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그 워싱턴 인근에 수천 개의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기업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정권에도 참여. 정권에 참여하고 또 연구소로도 이렇게 오고. 그러면 연구소에서는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이 되네요. 축적이 되죠.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십시오. 대통령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죠? 대선 캠프가 뜯다방은 마찬가지입니다. 뜯다방이잖아요. 이 대통령을 교육하는 구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뭐 윤석열 씨가 지지율 제일 1위인 윤석열 씨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일종의 이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과외 지도를 갖다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해봤을 텐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지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거대하고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죠. 이 짧은 시간 안에 말입니다.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교양을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컨대 교육을 갖다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국가의 전체에서 교육이라고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은 작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어마어마해 초중 교육, 그다음 초중고 대학,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있잖아요. 그다음 평생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다양하게 또 이 갈라집니다 이게. 이 전체를 꿰는 교육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르치려 그래요. 대통령감을 가르치려 그래도요. 각 방면에서 이걸 다 깨고 있는
예컨대 개론서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고용노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대통령의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 각 파트에 그 전체를 갖다가 깨고 있는 대통령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처럼 그런 노하우를 축적한 인스티튜트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연구소도 없고. 예컨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연구소들은 대부분 그 일종의 국책연구소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라고 LG경제연구소라고 사실 유명한 그 연구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경제 외에 말입니다. 다른 어떤 공공노동 뭐 이제 이 교육 이 분야로 쭉 확장을 해가면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이 교육 관료든 뭐 어떤 이 뭐 금융위 관료든 이거하고 이제 부닥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벌 연구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가 꽤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렇지, 많이 했죠. 이 국가 경영 콘텐츠를 생산을 조금 했습니다. 품질은 높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서도 많이 냈죠. 그래서 보고서 많이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04년, 2005년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그 두툼한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이광재 등이 이제 진지하게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삼성에 포획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렇지, 사람들이 운동권 있는데 내부에서 그런 비판들이 있었죠.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국가를 경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딸리니까 뭐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래도 이제 고민을 갖다가 좀 깊이 해가지고 뭐 두툼한 리포트를 내니까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죠. 지금은 뭐냐면 주로 이제 국책연구소들인데 국책연구소는요 관료의 요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거를 관료의 요구들을 갖다가 받아서 관료가 요구하는 용역 수행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이제 국책연구소들 뭐 에너지 관련된 국책연구소 있죠. 과학기술 관련된 국책연구소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과연 탈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어떤 보고서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거든요. 경제연구소 많이 있지만 국책연구소는요 소득주도 성장 그 정책이 완전히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예컨대 외교 안보 해야 관련해서 되는데. 바깥에서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재원은요 국책연구소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이거 정권의 어떤 이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럼 바깥에 예컨대 저 사회 디자인 연구소 있습니다. 이러저런 연구소 있습니다. 재원이 태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아주 그 두툼한 보고서 말입니다. 아주 그 해외 사례라든지 뭐 이러저런 거를 깊이 연구한 이런 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만 하더라도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방역이 분명히 이건 정치 방역에 파쇼 방역에 거꾸로 방역에 완전히 엉망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실증적으로 주장하려 그러면은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지, 유럽에서 어떻게 하는지, 싱가포르 어떻게 하고 이 전체를 갖다가 다 깨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방역 정책은 이게 문제고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는 재원은 국책연구소는 있습니다만은 국책연구소가 한국 그 지금 이른바 K-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낸 적도 없고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지. 사람이 없지. 혼자 몸이니까. 그러니까 직관만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그 기부금도 많고 네네.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연구소에 많이 그 후원을 해요. 네네. 기업도 많이 하고. 이제 긴 역사가 있으니까요. 각 파트에서 그 파트와 관련된 예컨대 외교 안보 관련된 연구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요. 그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이 전반을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넓고 깊게 쭉 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걸 생산할 수 있습니다. 1980년에 그때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보수 우파 싱크탱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이제 맨데이트 포 리더십이라고 하는 1000페이지가 넘는 이게 뭐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맨데이트 포 리더십이라고 하는 1000페이지가 넘는 이거를 갖다가 딱 그냥 레이건한테 헌정을 했고 레이건은 그냥 그거 따라서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존경받는 대통령 그 아마 1, 2, 3, 4위 중에 그 레이건이 꼭 들어갑니다. 레이건 꼭 들어가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보십시오. 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물론 반드시 어떤 그 정권 교체를 민주당의 개성자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죠. 어쨌든 이제 보수 우파 뭐 자유 애국 중도 뭐 이런 걸로 자기 표현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대통령한테 줄 한국판 맨데이트 포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갖다가 또 제가 볼 때는 쓸 능력도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그냥 뭐 이 골방에 박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뻔합니다. 만나보면 전문가들을 갖다가 소개를 받죠, 그죠? 해보면은요 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하고 있어요. 부분만. 예. 근데 정성국 교수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연공급 체계는 정말 안 된다. 이거 직무급 체계로 가야 된다. 이 관련해서 보면은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용노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토크를 좀 했잖아요. 그렇지. 노조 문제 토크를 네. 했잖아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의 문제 이거 좀 훨씬 중요한 나타났잖아요. 건 예? 재량권. 예.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대체근로 허용이 가장 훨씬 더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한편으로는 법관들의 어떤 이 판결의 문제를 얘기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관 판결의 문제는 법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한 대체근로 허용이라든지 사업장 점거 금지 이거는 사실은 법으로 할 수 법으로 있는 할수 문제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그럼 대통령이 뭐냐면 책임지고 저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라. 그 과정에서 뭐 이러저런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그 대통령이 책임진다. 말단 경찰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노동자를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오래된 낡은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의 대등성 원칙이 개념 자체가 없는 어떤 이런 어떤 제가 문화.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 네. 했거든. 네. 아니 자 그다음에 그렇지. 그게 가장 문제고 그다음에 그러면 연공 그거 하는 거는 네. 그 다음 문제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멘토가 되면 지금 당장 그거부터 하자고 하겠네요. 그죠? 예, 대통령.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연공급도 말입니다. 진짜 그 연공급이 가장 심한 데는 공공부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 공무원들. 그런데 시간만 이제 보내고 있으면 걔들은 뭐 월급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부 이거 민간 대기업의 문제로 생각해. 그러니까 민간 대기업 보고 그러면은 야 연공급 하지 마 직무급 해라 자꾸. 원래는 진짜 가장 심한 데는 이제 그 공무원 사회잖아요. 그렇지. 아니 학교를 보십시오. 2학년 일반 담임 한 25살 먹은 사람이 연봉 한 3, 4천 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2학년 2반 바로 옆반의 담임 나이 한 60세쯤 되는 여교사가 있다 그러면요. 이분은 연봉이 한 8천, 9천 이렇게 되죠. 한 2배가 훨씬 넘네. 근데 직무의 질을 같은 보면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요. 나이든 60세였던 여교사하고요. 25살 여교사가 딱 비교를 하면은 25살 여교사의 어떤 그게 훨씬 잘 가르칠 거예요. 잘하겠죠. 그다음에 뭐 IT 기기도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애들한테 살금살금도 잘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동일 직무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직무 스킬은 오히려 그렇지. 높죠. 질은 25세 지금 막 임명된 게 훨씬 높겠네요. 그러다가 한 40세, 45세, 50세가 아마 일종의 피크일 겁니다. 직무로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데. 사람도 그때가 피크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연공급 문제고 직무급으로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 공공 부분 교사 임금 체계 등 공무원 임금 체계 이거를 갖다 고칠 생각을 안 할걸요? 제 얘기는
국가 경영을 이렇게 고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고 평생 그쪽 부분만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과외 공부를 갖다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지금 머리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얘기 들어보면 이게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 정당의 이 국가 경영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보수자유 우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무적으로 실패한 거는 잘 알아요. 바보 같은 탄핵을 이렇게 막지 못했거나 한 거 이거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어떤 정책적인 실패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많습니다. 안 한 게 많죠. 우리 이제 고용노동 토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보수 정부 때 했어야 되죠.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게 많습니다. 눈치 본다고. 예. 그다음 한 거는 뭐냐면은 아주 좀 이렇게 그 이상하게 한 게 많아요. 아니 이를테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어떤 깊은 성찰 반성을 갖다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어쨌든요 기대에 못 미쳤으면 그거로부터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보수 진영 전체가. 그렇지. 거기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그다음에 전망과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그거를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어떤 그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보수자유 우파 정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딱 나와야지. 있어야지. 그럼 과거 시행착오들을 갖다가 이렇게 겪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당의 그 노하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깡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종인 같은 이 정무적인 머리만 조금 있는 사람이 야, 중도 외연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5.18 딱 그냥 당선 되자니까 5.18 묘역 가가지고 뭐 무릎 꿇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남에 대해서 특혜를 갖다가 우리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앉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쪽도 김대중 노무현을 실패라 자질로부터 저쪽도 못 배우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못 배웠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같은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배운 건 있어요. 언론을 선동해서 국민을 어떻게 속여 먹느냐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어떻게 협박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잘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세 관련된 경세 방향을 배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배웠어요. 정무적인 거. 네. 이게 아니 그리고 협박하고 선동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다음에 또 배운 게 많이 있는 게요. 뭐 국가가 갖고 있는 적과 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산들 어떻게 빼먹느냐. 그다음에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냐면 얘들이 그랬거든. 감사를 주로 했어요. 감사, 공기업 감사. 그러면서 이제 나 그 공기업 감사했던 사람들을 내 제법 알아요. 끝나고 와서 뭐냐면은 자기들이 정말로 너무나 못 해먹었다 그러더라고. 못 해먹었대요? 공기업 이제 협력업체도 있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공기업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들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전기 그 버스라든지. 그렇죠. 환경공단은 환경 사업이 있고 다 있죠. 이제 지금은 아마 이제 감사 제대로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빼먹은 어떤 이 증거들을 갖다가 이제 그 찾을 텐데. 자, 어쨌든요. 지금 이 나라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과거 정권의 실패와 좌절로부터 배운 게 별로 없고 그거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배워야 나라가 발전할 텐데요. 그래서 참 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같은 이제 괴물 정권이 다시는 이제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보수사회 우파 정권이 이제 딱 탄생을 했는데 이 역시도 과거 정권의 실패와 좌절로부터 배운 게 별로 없으면요. 이게 하다 보면은 겁니다. 그럼 또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권력의 문고리를 잡은 사람들하고 권력 근처에 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있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찝적대다가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모순 부조리는 점점 심화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고용노동 토크나 그 경제 토크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했던 수많은 모순 부조리들 그것들이 점점 악화돼 가지고 자 정권을 바꿨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면요 한 2년 차, 3년 차 뭐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또 뭐 어떤 계기를 잡아가지고 관을 떠매거나 그렇지. 아니면 촛불을 들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흔들어 댈 겁니다. 이게 뻔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권이 들든지 계속 흔들리면서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는 그 악순환을 꼭 동일하지는 않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갖다 급속도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자유 우파는 파괴는 안 하겠지만 이 깔아앉는 나라를 갖다가 반전시키는 어떤 비전 전략 실력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사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깔아앉는 거죠.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정부도 계속 깔아앉힌 것을 반전시켜서 무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깔아앉는 거지 뭐. 바로 이제 그게 제가 사실은 제일 걱정입니다. 그게 사실은 경세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제 그거. 네,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해보시죠. 경세 이야기를.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세일 교수입니다. 야, 예. 2017년 1월인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 경세가라고 불렀어요. 그분 호가 위공이잖아요. 그렇죠. 공을 위한다. 위공, 천하위공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이게 천하위공이 사실은 조선 어떤 선비 사상의 정수입니다. 군자의 정수인데 어쨌든 이제 그 중에서 위공을 따와서 그래서 책 이름에 아마 경세가 위공박세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저거. 예, 경세가 위공박세일인데 이분이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책이죠. 네네네. 이분이 19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이제 정책기획 수석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수석을 2번 했어요. 아 그럼 그 전에 했고 그러면은 95년 당시에는 아마 교육문화 뭐 수석인가 했던 모양이네. 그래서 하다가 그다음에 정책기획수석. 그래서 수석을 2번 했어요. 그래서 530 아마 교육기획을 하셨을 텐데. 그다음에 사법개혁도 저 양반이 좀 만들었고. 예 예. 아 근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이분의 어떤 교육개혁과 사법개혁은 대한민국의 어떤 섭속들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상적이었다는 좀. 아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순간에 어떤 이 경세 천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경세는 천재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저분도 어쨌든 그 나름대로 참 개혁을 해보려고 담대한 어떤 개혁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근데 저분을 제가 존경하는 거는 그 실패와 좌절을 겪고서 계속 이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쭉 성장해 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경세가라고 불리는 사람 자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참 저는 사실 박세일 선생이 참 저를 참 잘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2012년에 그때 이제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제 그때 2013년 이후라는 책을 보시고 그게 한 460쪽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어떤 경세 담론을 갖다가 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그 책을 보시고 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 하시면서 근데 현실에 있는 두 개의 정당에서 그다음에 새누리당하고 새누리당이었나 그때 한나라당이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 그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어느 정당도 이걸 받아내지를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저보고 나이를 묻더라고. 나이가 몇 살이냐 해서 49살입니다. 그랬더만은 그렇다면 한 10년의 호흡으로 독자 거부형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게 12년도인가요? 2012년이니까 지금이 이제 10년이 1년 남았는데
독자 거명한다고 한 게 사실 자유민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인데 개혁자연합인데 뭐 보다시피 왜요? 시도를 했잖아요. 시도는 했습니다. 그래도 뭐 실수도 있지만 네. 그 속에서 배운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배운 거야 많이 배웠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독자 거병을 했는데 참 뭐 저는 어떤 서울시장 그때 예비 후보로 등록은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본 후보로 등록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부족이라는 걸 느꼈고 우리 이제 정규재 후보는 부산시장 완주를 했는데 이제 1.1%를 얻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여기서 저는 뭐 이 좌절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 어쨌든 저희 어떤 기대에 많이 미치지를 못하는데 우리 지금 위공 박세일 선생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제가 좀 찾아뵙고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조언도 좀 듣고 그럴 텐데 본인도 힘들었어요. 나중에 현실 벽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저 박세일 교수랑은 또 저도 우리 그 잘 아는 게 박세일 교수가 그러니까 그 정책기획수석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 뉴라이트 운동에도 관여를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박세일 교수를 그때부터 찾아뵙고 또 박세일 교수가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선거 전략 참모할 때 보좌에서 갔더만은 이제 본인 그 내용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아마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께 뭐 좀 보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길게 썼어요. 박 교수 내용을. 썼더만은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됐어요. 네네. 되고 박세일 교수를 만났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수행비서 만나 2번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양쪽 다 확인해 봤죠. 했더만은 이제 박세일 교수더러 직권 준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박세일 교수는 그때 나중에 제가 미국 가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걸 거절하셨더라고요. 왜 그래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온통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자기들이 이거 직권 준비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거기에 박세일 교수 혼자니까 자기 꼈다가는 그 팀 내 큰 싸움 나겠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점잖은 사람이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그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나버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12월 말인가요?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박세일 교수를 좀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박 교수님 이거 이명박 대통령 이대로 가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누굽니까 그 이경숙이라는 숙대 총장이 나와가지고 집권인수위원장의 일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준비된 판단이었는데 이 양반이 첫 번째 말하면 영어 교육 준비하고 아우렌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완전히 오렌지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곁다리 잡고 삐약거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무 준비 없이 이명박 대통령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양반이 그 당시 권력욕이 있었던가 보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교수 중에 권력욕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주변에 될 만한 사람들 딱 붙어 있는 사람. 이 양반이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준비해달라는 박세일 교수는 이제 하도 옆에서 막 나오니까 본인은 빠지시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가야 되니까 저도 대통령 선거 계속 있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마쳤단 말이에요. 마치니까 지금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사람이 딱 달라붙으니까 그분한테 덜컥 맡겼네. 여자고 뭐 그리고 총장 됐으니까. 일성이라는 게 준비 안 해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RNG 해버리니까 아니 지금 좌파로부터 정권 잡은 지금 우파 대통령이 RNG가 돼버리니까 좌파로부터 완전히 오렌지적으로 몰려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경세가 없고 준비가 없는 건 대표적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노하우도 없고. 근데 그거는 근원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거든요. 아니,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중용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박세일 교수도 아마 그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딱 보고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요 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수준의 사람을 모았다. 그 속에서 자기가 딱 들어가서 하면은 아마 제대로 싸움만 하고 그것도 아주 저열한 싸움을 갖다가 하게 돼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대통령의 이제 후보가 당선되고 제가 물었어요. 네. 그 이제 대통령 되고 네. 각하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저 좌파들
네. 이거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돈 안 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의 심각한 대한민국 부정이랄지 대한민국 망가뜨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얼마 안 돼서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그 뭡니까 그 광화문 광장 촛불 맞았잖아요. 1년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쇠고기 파동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좌파라는 게 1987 체제를 뜯어보면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떤 이 조선의 어떤 성리학의 유산을 딱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서주의의 어떤 유산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체사상의 유산. 이거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만 사실은 보잖아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어떤 그 당시의 영화를 그죠? 그때 뭐 1,000만 이상 관객을 갖다가 모았던 그런 그 영화. 그 다음에 수많은 대중 그 저술가들과 강연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이쪽을 갖다가 이미 이 진보 좌파들이 사실은 다 장악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를 갖다 너무 약해 본 겁니다. 아니 돈줄 끊으면 돼. 실제로 제가 그 당시 이제 희망 제작소의 돈줄을 갖다가 사실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박원순이 이제 이렇게 빡치게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 깊은 뿌리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 문화 교육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문화예술의 어떤 좀 균형감 있는 좌편향적인 어떤 이 문화예술판을 좀 더 보편 이성과 지성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갖다 키워내는 문제. 그런 것도 경제적인 경제 방향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무식하게 접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법 제도를 고칠 거, 그다음에 예산 할당을 고칠, 인사를 갖다가 바꿀 거, 그다음에 저 밑에 저기 이 운동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그 당시 뉴라이트 운동들을 했는데 그 아마 그런 이명박 걸 대통령이 통찰력으로 보는 게 경제죠. 예, 별로 도움을 전체를 못 받았을 겁니다. 관철해서 예를 들면 뭐 네네. 예산, 네. 법, 제도, 그다음에 우리의 심지어 습관, 습소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의 역사, 전통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걸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있어야 결국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습관이나 언어 이런 것도 지금 수백 년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 탁 집어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눈이 있어야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도 정확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이 경세를 이야기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고요. 그 대관 세찰이라고 크게 보고 세밀하게 살펴야 되거든요. 아, 대관세 잘 말 좋네요. 크게 보고 세밀하게 살피는 이유는요. 그 모든 문제를 갖다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킹핀 있잖아요. 그렇지. 중심고리, 중심거리. 킹핀. 이거를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옛날에 그 모순론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모택동이. 그 근데 중심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핵심, 그러니까 그걸 킹핀이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 문제 있죠. 노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파업시 대체 인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인력 투입을 갖다가 이렇게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하고, 그 다음에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허용한다.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확장하는 것. 사실은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킹핀이고, 그렇지. 그다음 한국 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킹핀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저 후순위 문제거든요. 그렇지. 나 이를테면은 그걸 보는 눈이 결국 경제가의 눈이죠. 이게 이제 대관 세찰의 결과인데 네. 사실은 모든 문제에서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외교, 안보, 뭐 그냥 뭐 교육, 뭐 경제 모든 문제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대관 세찰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경세가죠. 그리고 경세가는 우리 김대호 소장 같은 분이겠네. 저는 노력은 합니다. 예, 그렇죠. 평생 노력해 왔잖아요.
뭐 그렇죠. 좌파 있을 때도 그렇고 우파로 전향해서도 그리고 좌우의 중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물을 책으로 써왔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제가 이 고민을 갖다가 뭐 가장 많이 했는지는 뭐 감히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이 고민을 책으로 이렇게 풀어낸 가장 많은 책으로 풀어낸 사람은 아마 제일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번에 자유대연합당이 온다라는 책에서 우리 김대우 소장이 썼던 강령, 네. 향후 우파가 어떤 강령을 가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책들, 네. 정책들에 대해 주요 테마들로 쭉 정리한 게 있잖아요. 예, 그 전 그거 보고 굉장히 정말 정리가 잘 된 거다. 아이고 저는 굉장히 알아주시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대우 소장님하고 좀 이런 토크도 계속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아하. 좀 김대우 소장님한테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디 하나 손볼 데가 없는 정말 예. 그 김대우 소장의 한 20년, 30년간의 수많은 노력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네. 다음에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여기 와서 소개를 시켜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건 어느 당이 되더라도 우파 정당이 꼭 해야 될. 예? 사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딱 책 한 권만 읽어야 된다 그러면은 딱 그 책을 읽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제자니까 뭐 아니. 그렇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한번 몇 시간이 걸쳐서 네네. 그 좀 중간 중간에 좀 요약해서 네. PPT로 만들어서 그거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파 정당과 그리고 우파가 집권하면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김대우 소장이 수십 년간 노력의 결정체라서 저는 이 시간에 한번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요 흘린 땀을 알아주시니 아이고 그 감격의 눈물이 아이 별 말씀을 나야 되는데 일단 감격의 웃음이 납니다. 별 말씀을 이 감격의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 발라가지고 어떻게? 별 말씀을. 아이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뭐 시간이 좀 많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 또 마무리를 예. 좀 우리 김대우 소장이 좀 해주시죠. 예. 아니 저는 이제 경제 토크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 토크를 하는 이제 이유는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왜 경제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쓰는지. 어려운 말인데. 예, 그건 이 언어는 이 생각의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칩이 없으면요, 그 존재들이 그냥 뭐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거나 아니면은 풍화되거나 해서 이게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존재의 칩이라고. 그래 경세담론 경세라는 말이 있어야 정치의 어떤 핵심은 경세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경영의 노하우를 이렇게 축적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 담론의 요체는 대관 세찰이다. 이게 크게 보고 세밀하게 살펴서 중심고리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뭐 법제도 개혁을 통해서 또는 정신문화 개혁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인사 예산을 통해 가지고 바꾸는 거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야 대한민국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새로 바꾸면은 문재인 정권과는 이런 무작스러운 어떤 정권들을 처벌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했던 국가 파괴 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는데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계 인류 국가로 가려면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이룬 성과 위에서요 한편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깔아앉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이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대호 이동호의 경제 토크의 두 번째 시간인데 김대호 소장의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국가의 세 가지 역할 지난 시간에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는 안보, 질서, 경제. 예. 근데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그 중에서 질서를 잡는 역할은 결국 가치가 하는 이거고 어떤 가치로 질서를 잡을 거냐가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그것에 예를 들면 가치를 부여하는 일 이게 지금 사실상 경제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정책적 과정 중에 정말 킹핀을 찾아내서 그것에 전력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우리 대한민국 호를 과거로부터 미래로 질주하게 하는 역할들은 결국 경제가 역할이다. 그런 경제가를 키워내고
또 발전시키고 또 그런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게끔 한국 정치가 훨씬 더 그런 사람들로 채워나가야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김대호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 김대호 이동호의 경세 토크는 매주 금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경세 관련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정책들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김대호 소장이 했던 발표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훌륭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